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불행할까요? 저는 그 불행이라는 감정이 사실은 감정에 대한 거거든요. 객관적으로 어떠한 뭐 환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불행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저는 불행이라는 게 주입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조건만 보면은 꽤 행복해질 수 있는 나라죠. 지금 경제 명백한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 여러 가지 뭐 경제적 또 사회적 어떤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보면 사실 한국은 살기 좋은 나라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이민자 증가율이 2위인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주 빠른 속도로 이민자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나 이거는 이제 법무부에서 이민 요건 같은 것들을 조금씩 해제해 줄 때마다 사람들이 팍팍팍 더 들어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사실은 비자를 내는데 꽤 까다롭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뭐 영주권 비슷하게 그런 이제 장기 비자를 받으려면은 한국의 뭐 중위소득의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소득이 증명이 돼야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와서 오려고 하는 거는 한국이라는 나라 베이스 자체가 사실은 꽤 좋다, 살만하다, 행복할 수 있는 요건은 다 갖췄다라는 거죠.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2024년인데 이제는 곧 2025년이죠. 근데 2000년대, 90년대, 80년대, 70년대를 고려를 하면은 지금 사실 대한민국은 살기 가장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불행하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통계로 증명이 되고 있죠. 전 세계에서 자살률은 가장 높고 그리고 또 뭐 출산율은 가장 낮고 이러한 것들을 고려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한국인들이 괴로워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문제를 이것저것 짚어보면서 고민하고 찾아봤는데 재밌게도 이 환경 때문에 우리가 한국인들이 불행하다고 얘기하기에는 말이 안 맞는 게 미국에서 매해 보건복지부였나 거기서 이제 통계를 냅니다. 거기서 보니까 이제 인종별로 보니까 한국인들의 자살률이 다른 인종에 비해서 월등히 높더라. 미국 안에 있는 한국인들이요? 네. 굉장히 재밌는 통계네요. 네. 여러 가지 인종이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한국인들이 유독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거는 정신문화적 요소로 봐야 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한국인들이 왜 불행할까 물어본다면은 여러 가지 답변들이 있겠죠. 사실은 이거는 말 그대로 문화적인 부분인 거고 또 사회적인 부분인 거고 사회과학으로 풀어내기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은 각자가 자기 뇌피셜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동안 이 문제를 이제 집단주의적 문제로 풀어왔습니다. 예. 집단주의가 문제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그 집단주의적인 정서가 네. 한국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 네. 그런 말씀이네요. 좀 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의미에서 집단주의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해서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이 사실은 집단주의 대 개인주의라고 하면은 집단주의라는 것 자체가 이 집단의 분위기, 문화 이러한 질서를 더 중시하고 개인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집단과의 조화를 위해서 조금 악누르는 측면이 있잖아요. 사실 문화인류학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모든 동양권 문화의 특성이기도 한데 저는 한국이 그 중에서도 유독 좀 심하게 이게 비틀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도 많이 느끼고 있는 뭐 비교 문화라든지 특히 이제 소셜 미디어가 들어오면서 더 심해졌죠. 비교 문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프레셔들 그러니까 이 집단이 누군가를 계급을 나누고 누군가의 클래스를 부여하고 누군가의 스펙을 따짐에 있어서 한국인들은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처음에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스캔을 한번 때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스펙을 고려를 하죠.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 살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좀 더 저지멘털한 측면이 있다. 좀 더 타인을 판단하고 재단하려는 특성이 조금 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요. 그렇죠. 뭐 이제 노태정 선생님도 서구 문화를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서구 문화는 기본적으로 개인주의 문화가 좀 발달해 있고 뭐 미국에서도 그런 말 많잖아요. Don't judge. 누구든 저지하지 마라.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그러한 가치관은 더욱더 발달하게 되고 더욱더 많이 튀어나가면서 사회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게 선진국이라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게 초압축 경제 성장을 통해서 사실은 불과 한두 세대 전만 하더라도 당장 밥굶을 걱정을 하던 세대였는데 이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먹고 살만해지다 보니까 여기서는 정신적 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전 세대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을 쳤고 그러는 과정에서 더욱더 자신을 보호하고 과시하려는 그런 게 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저는 사실 불과 100년 전, 1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조선이라는 계급 사회에서 내려온 그러한 어떤 암울한 전통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자신을 포장하고 지키려는 그런 어떤 일종의 뭐랄까 방어적인 태도가 이제는 조금 더
바뀌어서 공격적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재단하고 집단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그 관점에 따라서 이 사람의 뭐 소득 수준부터 해서 직업은 어떻고 뭐건 어떻고 즉 이런 식으로 사회의 정답과 오답을 나눠버린 거죠. 뭐 너는 지금 사형제 대학을 가지 않으면 오답이야. 너는 지금 뭐 30대인데 뭐 어디 이 정도 되는 직장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오답이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준들을 만들어 놓고 자꾸 사람들을 왜 요즘 젊은 세대에서 걸러야 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자꾸 걸 것들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은 그 걸러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돼버린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이런 거는 사회적으로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행복의 기준이 점점 요즘 높아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소셜미디어 같은 걸 통해서 과시 문화가 이전보다도 더 심해졌어요. 그런데 사실 소셜미디어가 보급되고 나서 전 세계에서 자살률과 우울증 발병률이 높아진 거는 팩트로 확인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2010년대쯤에서 소셜미디어가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되면서 세계적으로 그러한 게 올랐는데 한국은 거기서 더욱 급증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도 이미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소셜미디어가 그걸 더 부추기게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들 과시하면서 살아가야 하고 남들보다 내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잘나고 싶은 게 아니라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하는데 문제는 그 평균이라는 이 집단적으로 이 정도는 돼야 평균이다. 이 정도는 돼야 정답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인식하는 그 수준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점점 더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점점점 따라가기 위해서 지치고 마치 쳇바퀴를 도는 햄스터처럼 햄스터가 아무리 달려봐야 쳇바퀴는 점점 더 빨라지거든요. 그리고 이 과시라는 거는 사실상 희소 가치를 찾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모두가 독일 3사 외제차를 끌게 되면은 거기서 더욱더 과시하기 위해서는 포르쉐를 끌어야 하고 그 위 단계를 올라가듯이 그런 식으로 사회에서 행복의 기준 내지는 평범함의 기준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생각해 보니까 뭐 이게 세대 간에 약간 어떤 뭐 편차라든지 차이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옛날 세대는 그런 유행이 있었잖아요. 한국에서 패션도 다 유행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떡볶이 코트 같은 거 그게 한번 유행이 되면 싹 뭐 전국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겨울 되면 다 떡볶이 입고 나타나게 되고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그게 약간 노스페이스 같은 느낌이었었거든요. 근데 노페 패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유행이 되면 마치 교복이 돼서 뭐 그러니까 이게 꼭 나이가 뭐 젊고 아니면 나이가 많고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정서적으로 중고등학생들도 그냥 집단주의가 거기 안에 만연해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엔 뭐 그게 또 뭐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세대마다 약간 그 아이템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그 집단주의라는 정서는 변하지 않고 한국 사람들의 뇌리 속에 남아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한국 사람들이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좀 피곤해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 안에서 그래도 뭔가 개인을 찾고 싶어하는 그런 마인드는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안에서 끊임없이 좀 고민하는 모습이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요즘 이제 그러한 문화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죠. 뭐 내려치기 문제부터 시작해서 제가 요즘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 하는 것들이라든지 내지는 제 책에서도 지적했던 아까 말씀하셨던 학창 시절에 유행했던 소위 말하는 그 노스페이스 패딩 이런 것들이 요즘은 이제 명품으로도 변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10대 청소년 친구들이 정말로 어른도 사기 힘든 그런 명품 아이템 한두 개쯤은 가지고 있어야 내가 아주 잘난 사람은 아닐지언정 못난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찍어서 소셜미디어 올리고요. 그런 걸. 그렇죠. 네. 예.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자기를 지키기 위한 전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두 그 소위 그 찐따라는 표현이 있죠. 찐따가 되지 않고 싶어하는 일종의 그 공포 같은 게 있어요. 내가 그 찐따로 분류되지 않으려고 다들 발버둥을 치는데 그 찐따가 되지 않는 그 기준 자체가 사회적 뭐 아까 말씀하셨던 유행이라든지 그 집단적 기준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실 새 없이 바뀌다 보니까 결국은 이 찐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저는 그 자신 내면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 내가 지향하는 삶의 뭐 방향 이러한 것들이 그 사람을 빛나게 만드는 거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그 사람에게 독립한 개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일종의 아우라 그런 개인성을 부여하는 건데 한국인들이 그런 개인성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나 부재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 내가 찐따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못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인정받으려는 거를 계속해서 집단으로부터 그 인정욕구에 시달리게 되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유행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사실은 한국인들이 뭐 노태정 선생님도 해외에 가셔서 많이 느끼겠지만 다들 되게 잘생기고 잘 꾸미고 예쁘고 잘생겼어요. 그런가요? 그런 편이에요. 사실은. 제 외국인 친구들도 만나보면은 한국인들은 딱 보면 알겠대요. 옷 입은 것만 봐도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사실은
일본에서조차도 패션에 대해서 참고를 할 때 한국인, 그러니까 일본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떤 나라의 패션을 가장 많이 자기 스타일링에 참고하냐. 그러니까 대부다수가 한국을 짚었을 정도로 한국이 사실 미적 기준이 굉장히 높아져 있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아이돌 문화라든지 지금 K컬처에 대한 어떤 베이스이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그런 면이 좀 있는 거죠. 다들 멋있고 잘생기고 한데 정작 자기를 드러내는 형태로 멋을 부리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멋있는 사람은 많이 없고 뭔가 타인으로부터 따라갈 수 있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준의 아주 무난한 무채색의 정말 소위 말하는 그 깔끔하게 옷을 입는다고 하죠. 무난하게 이 같은 집단에 속할 수 있는 그런 무난한 형태로 자신을 많이 맞춰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성이 있다기보다 그냥 무난하게 가는 거네요. 그렇죠. 뭐 자기 색깔, 개성, 사실 패션이라는 게 자기를 드러내는 표현 방식이잖아요. 물론 일부 패션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패셔니스타 분들이야 자신을 적극적으로 가감없이 드러내는데 사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이 평균적 외모 수준과 이 뭐 옷차림새 이런 거는 굉장히 높은 편인데 그러한 것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사회적 기준이 그만큼 높아져 있고 거기에 맞춰가기 위해서 그냥 무난하게 비슷비슷하게 옷을 입고 또 자기를 꾸미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좀 그게 이제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진짜 한국 사람들이 뭐 집단주의적인 것도 있고 특별히 남의 시선을 정말 많이 의식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최근에 이제 외국인 친구랑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왜 겨울만 되면 다 검은색을 입어?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 생각을 전혀 안 해봤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뭐 그냥 뭐 패딩을 산다든지 아니면 뭐 자켓을 살 때 그냥 무난하게 때 안 타기도 하고 또 튀지 않는 뭐 색이기도 하고 그냥 뭐 가끔 편하니까 검은색을 선택했던 것 같긴 한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뭐 지하철을 탄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뭐 버스 정류장을 본다든지 길거리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진짜 검은색을 많이 입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은 차도 그래요. 차도 한국에 비싼 차 진짜 많잖아요. 한국 거리를 걸으면 차들이 다 비싼 차들도 굉장히 많고 무엇보다 막 부러지고 막 부서지고 낡은 고물차가 잘 없어요. 그런데 해외에 나가면 그런 고물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차가 기본적으로 해외에서는 도구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죠. 물론 어느 나라든 부자들이 막 슈퍼카 같은 거 끌면서 플렉스하는 문화는 다 있다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차를 그냥 도구로 생각해요. 사실은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미국같이 경제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도 현대차 같은 또 기아차 같은 것들이 시장에서 크게 히트를 치고 하는 건데 한국에서 유독 또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거는 10년 자국차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약간 좀 낮춰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만큼 사람들 수준이 올라가 있는데 차라는 게 일종의 남에게 바로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신의 재산의 척도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다들 무리해서 비싼 차를 타고 또 차가 혹시나 뭐 가다가 무슨 어디가 좀 부서졌다 하면 바로 고쳐야 하는 거고. 그래서 참 재밌는 게 그렇게 비싼 차들을 타면서도 정작 차의 색깔들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다 검은색, 흰색, 회색에서 그렇죠. 크게 벗어나지 못하죠. 블랙 앤 화이트잖아요. 대부분 블랙 앤 화이트. 결국 그런 것들은 다 뭐 차가 정말 내가 좋아서 그게 아니라 이 타인의 기준, 이 집단의 기준, 한국 사회에서 만들어진 그 불특정 다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애매모호한 사회적 기준, 그 소셜 스탠다드를 따라가기 위한 욕구에서 저는 발현되었다고 생각합니다.